부수라고! 오늘 다 끝내야 한다니까! 쇠파이프가 간판을 내리쳤어요.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노인의 비명이 골목을 가득 채웠죠. 새벽 6시 부산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철거 용역 6명이 30년 된 분식집을 짓밟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후드티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조폭 두목이 비웃었어요. 뭐야? 동네 아가씨야? 꺼져! 여자는 대답 없이 다가왔죠. 강민지, 27살. 707특임대 대테러 요원이에요. 휴가를 나와 고향에 온 딸 앞에서 어머니의 가게가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민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손대지 마세요. 두목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단 3초 손목 꺾기, 팔꿈치 제압, 바닥 고정. 두목은 바닥에 얼굴을 박고 신음했죠.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딸이 어머니의 삶을 지켜낸 정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 6시 부산 서구 재개발 지역의 낡은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엄마 손 분식의 철제 셔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영수는 30년 동안 똑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어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어졌지만 가게를 여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죠. 오늘도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골목 안에는 아직 어둠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청룡개발 철거 용역이라고 적힌 형광 노란색 조끼를 입은 남자 6명이 내렸습니다. 몸집이 큰 남자들은 쇠파이프와 철근, 망치를 손에 들고 있었고 맨 앞에 선 남자는 턱수염을 기른 채 입가에 비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찾아와 협박하던 사람들이었죠. 할머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어제 통보했잖아요. 턱수염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조끼 위에 현장 반장 김태식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뒤에 따라온 용역들이 영순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직 이사 갈 곳도 못 구했어요. 영순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쇠파이프로 가게 입구의 철판을 힘껏 걷어찼고 철판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휘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까지 비우라고 했고 할머니가 안 나간 거잖아요. 또 다른 용역이 냉담하게 말하며 철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간판을 향해 철근을 내리쳤습니다. 30년 동안 걸려있던 엄마 손 분식 간판이 삐걱거리며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나사가 빠지며 떨어질 듯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 안 돼요. 그건 제 남편이 직접 달아준 간판이에요.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용역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주방 쪽으로 가서 냉장고를 발로 걷어찼고 냉장고가 벽에 부딪히며 덜컹거렸습니다. 어차피 낡은 거 새로 사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난리세요? 용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유리 진열장을 철근으로 내려쳤습니다. 진열장이 산산이 부서지며 안에 있던 접시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가게 안쪽에 걸려있던 액자들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영순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 용역이 벽에 붙어있던 메뉴판을 잡아당겨 찢어버렸고 또 다른 용역은 가스레인지를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불판이 기울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30년 사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만 놓으셔야죠.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김태식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오래된 사진들과 손님들이 써준 감사 편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건 제 딸이 어렸을 때 사진들인데요.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으려 했지만 한용혁이 그 사진들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사진은 다시 찍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용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태식은 손에 든 철근을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 나가면 콘크리트로 매립한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우리도 일이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는 에어컨 실외기를 향해 철근을 휘둘렀습니다. 실외기가 쾅 하는 소리를 내며 벽에서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영수는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골목 밖에서 몇몇 상인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려 했지만 용역 한 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상관없으면 그냥 가세요. 다치기 싫으면. 상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돌리고 자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청룡개발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곳이었고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야, 여기 테이블도 다 부숴. 오늘 끝장 봐야 돼. 김태식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용역들이 테이블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들도 쇠파이프로 내리쳐 부러뜨렸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벽도 부술까요? 한용혁이 물었습니다.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다 부숴. 어차피 철거할 건데 뭐. 용역들이 망치를 들고 벽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금이 가며 먼지가 날렸습니다. 영수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어차피 나가실 거잖아요. 일찍 나가시면 보상금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버티세요? 한용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곳이었고 딸을 키운 곳이었고 수많은 손님들과 추억을 나눈 곳이었습니다. 30년의 삶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김태식은 마지막으로 주방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방도 다 부숴. 가스레인지, 싱크대, 전부 다. 용역들이 주방으로 몰려갔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망치로 내리치고 싱크대를 쇠파이프로 쳐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이 30년 동안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던 그곳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영수는 속으로 딸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지금 707 특임대에서 훈련 중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영수는 차라리 딸이 이 광경을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땅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용역들은 한창 가게를 부수는 중이라 듣지 못했지만 영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골목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을 등진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배낭을 맨 여자였습니다. 키는 평범했고 겉모습도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걸이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향해 걸어가는 맹수처럼 조용하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여자는 가게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습니다. 후드를 벗자 짧게 자른 머리와 또렷한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영수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민지야. 강민지였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휴가를 나와 고향으로 돌아온 딸이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가게 안을 바라봤습니다. 용역들은 여전히 가게를 부수는 중이었습니다. 김태식이 철근을 들어 올려 마지막 남은 간판 고리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표정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억제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후드티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 안으로 비쳐 들어왔고 민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가게 안쪽까지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어둠이 내려앉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무겁게 용역들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악행이 절정에 달하는 바로 그 순간 강민지의 그림자가 철거 용역들 위로 천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철근을 들어 올려 마지막 남은 간판 고리를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수라고. 오늘 다 끝내야 한다니까. 김태식이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용역들이 일제히 망치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용역은 철거 장비 가방에서 전동 드릴을 꺼내 가게 벽을 향해 들이댔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난장판이었지만 이제 완전히 부술 작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한 걸음이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김태식은 민지를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용역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저 여자? 한 용역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후드티를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키도 평범했고 체격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은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동네 아가씨 하나 왔네. 엄마 가게 지키러 온 거야? 용역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한 용역이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귀엽네. 저런 애들이 제일 성가셔. 그냥 쫓아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가게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용역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철근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야, 여기 일 방해하지 말고 꺼져. 다치기 싫으면. 민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김태식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습니다. 한 용역이 앞으로 나서며 민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못 들었어? 꺼지라고. 민지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용역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세게 밀었지만 민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를 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협박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령이었습니다. 김태식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손대지 말라고? 야, 이 여자 정말 웃기네. 김태식이 철근을 들어 올리며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한 용역이 쇠파이프를 들고 민지의 뒤를 막았습니다. 이제 민지는 앞뒤로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꺼져.
안 그러면 진짜 다쳐. 김태식이 철근을 민지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쇠파이프를 든 용역이 민지를 향해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지가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용역의 손목을 순식간에 잡아 비틀었습니다. 손목 꺾기, 팔꿈치 제압, 바닥 고정까지 단 3초였습니다. 용역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쇠파이프가 손에서 떨어져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크! 용역이 신음했지만 민지는 이미 몸을 돌려 김태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철근을 휘두르려 했지만 민지가 더 빨랐습니다. 민지는 김태식의 팔을 잡아 꺾고 그대로 무릎으로 그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김태식이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용역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여자가 단 몇 초 만에 2명을 제압한 것입니다. 뭐야, 저 여자 진짜 뭐야? 한 용역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용역들도 망치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숨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 여자 좀 잡아. 김태식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용역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는 망치를 들고, 하나는 전동 드릴을 들고, 하나는 맨손으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전동 드릴을 든 용역이 철거 장비를 가게 벽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가게를 완전히 부수려는 의도였습니다. 민지는 그 광경을 보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몸을 낮추며 그 용역의 발목을 정확히 차올렸습니다. 용역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고 전동드릴 2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크악! 용역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지는 망치를 든 용역의 팔을 잡아 꺾고 맨손으로 달려든 용역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3명이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두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태식과 용역 1명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용역은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장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김태식은 바닥에서 일어나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대체 누구야? 무슨 운동 배웠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태식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김태식은 철근을 들어 올려 마지막 힘을 다해 민지에게 휘둘렀습니다. 민지는 그 철근을 손으로 잡아 멈췄습니다. 김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민지는 철근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김태식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김태식은 눈이 풀리며 뒤로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몸이 무겁게 바닥에 쓰러지며 먼지가 일었습니다. 골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6명의 용역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민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숨은 고르고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영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놀라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뺨을 만졌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렇게까지 강해졌구나.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앞으로는 아무도 엄마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태식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는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상도 이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상도 청룡개발의 실세인가? 민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 밖에서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청룡개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쓰러진 용역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김태식 같은 말단을 제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민지는 707특임대에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배웠습니다. 조직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김태식 뒤에는 박상도가 있고 박상도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경찰과 연결된 세력, 정치인과 손잡은 세력, 그리고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수는 민지의 뒷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야, 괜찮겠니? 저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더 무서운 사람들이 올 거야. 민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오든 제가 다 처리할게요. 하지만 민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철거조합 뒤에는 훨씬 큰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것을. 민지는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곧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청룡개발의 실세, 박상도가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세력도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준비해야 해.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첩보, 제압, 전투, 그리고 생존. 이 모든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청룡개발 본사 사무실에서 박상도 이사는 김태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박상도는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6명이 한 여자한테 당했다고? 박상도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전화 너머에서 신음하듯 대답했습니다. 이사님, 그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훈련받은 사람 같아요.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요. 박상도는 전화를 끊고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한낱 분식집 딸이 철거 용역을 제압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민지, 이 여자가 누구야? 박상도는 컴퓨터 앞에 앉아 강민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특별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상도는 전화를 들어 경찰서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김경희, 나야. 사람 하나 좀 알아봐줘. 강민지라고, 27세 여자야. 잠시 후 박상도는 놀라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강민지는 707특임대 소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테러 요원이었습니다. 박상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07특임대라고? 그럼 완전히 훈련받은 군인이잖아. 박상도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이 지역의 경찰서장, 시의원, 건설업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특임대 요원이라 해도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면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좋아.
그럼 이 여자를 철거방해 폭력범으로 만들어야겠어. 박상도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가짜 공사 서류, 불법 철거 계획, 뇌물 리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상도는 이 서류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박상도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박상도는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어, 곽도훈? 곽도훈은 부산 최대 하역 조직 해신파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해신파는 부두에서 불법 하역 사업을 하며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청룡개발의 철거 용역은 모두 해신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님, 김태식한테 들었습니다. 707 특임대 여자라고요? 박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아. 김태식 같은 말단으로는 안 돼. 곽도훈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하죠. 아무리 특임대라 해도 여기는 우리 구역이에요. 박상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강민지가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지는 가게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부서진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열장 파편을 쓸고 넘어진 테이블을 세우고 찢어진 메뉴판을 모았습니다. 영수는 민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저 사람들을 때렸잖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래서 제가 더 알아봐야 해요.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조직인지. 민지는 707 특임대에서 배운 첩보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청룡개발의 실체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민지는 밤이 되자 후드티를 입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엄마, 잠깐 다녀올게요. 문 잘 잠그고 계세요. 영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눈빛이 결연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골목을 빠져나와 청룡개발 본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로 직접 가지 않고 주변을 돌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먼저 근처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청룡개발에 대한 공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박상도, 설립된 지 20년 부산 지역에서 수많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정보뿐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야 해. 민지는 707 특임대에서 배운 해킹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청룡개발의 내부 서버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민지는 쉽게 내부 서류함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지는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가짜 공사 서류, 불법 철거 계획, 그리고 뇌물 리스트였습니다. 경찰서장, 시의원, 건설업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민지는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청룡개발의 배후에 해신파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신파는 부산 최대 하역 조직으로 부두에서 불법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노트북을 끄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이제 해신파의 아지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민지는 부두 쪽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부두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부두를 따라 걸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잠입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그림자에 숨고 발소리를 죽이고
주변을 경계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한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고 입구에 해신파 하역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지트인가? 민지는 창고 주변을 돌며 감시 카메라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세 곳에 카메라가 있었고 입구에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뒤쪽 창문으로 접근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지만 민지는 작은 공구를 이용해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어둡고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는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사무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불법 장부, 뇌물 결제 내역, 그리고 철거 일정표였습니다. 철거 일정표에는 앞으로 부술 가게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손분식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를 부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동네 전체를 없애려고 했구나. 민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창고 입구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야근하라고 했잖아. 빨리 들어와.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컨테이너 뒤로 숨었습니다. 남자 3명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사님이 강민지 그 여자 처리하라고 했어. 곽 대장님이 직접 나선대. 707특 임대라며? 위험한 거 아니야? 걱정 마. 곽 대장님이 누군데? 부산에서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 민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박상도가 민지를 위험 인물로 판단하고 해신파에게 직접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곽도훈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조심해야 해. 이제부터는 더 위험해질 거야. 민지는 남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간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창문으로 나와 부두를 벗어났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민지는 청룡개발과 해신파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박상도는 경찰과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고 해신파는 그 배후에서 실제 힘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곽도훈이라는 위험한 인물이 민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영수는 민지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야,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야 할 걸 다 알아왔어요. 영수는 민지의 표정을 보고 불안했습니다. 딸이 위험한 일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민지야, 그만두면 안 될까? 우리 그냥 이사 가자. 여기 포기하고.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럴 수 없어요. 여기는 엄마가 30년 동안 지켜온 곳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엄마뿐만 아니라 이 동네 전체를 부수려고 해요. 제가 막아야 해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더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동네를 걸으며 주변 상인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민지를 보고 피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청룡개발과 맞서면 어떻게 될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상인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고개를 저었지만 민지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박상도는 곽도훈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강민지, 그 여자 뒤를 쫓아. 언제 움직이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파악해. 곽도훈은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죠. 긴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박상도 두 세력이 서로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신파 부두 작업장이라는 조폭 아지트의 존재가 이제 민지에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큰 싸움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민지는 가게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영수는 민지에게 반찬을 계속 권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지는 창문 밖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두워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누가 감시하고 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문으로 벽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영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어머니를 끌어안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근데 뭐야 이게. 민지는 벽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벽돌에는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 엄마다. 협박 메시지였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어머니가 위협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골목은 고요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주변을 확인할게요. 민지는 밖으로 나가 골목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골목벽에 빨간 페인트로 협박 낙서가 쓰여 있었습니다. 강민지, 너도 죽고 싶어? 민지는 그 글씨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가게 문 좀 닫자. 며칠만이라도 너무 무서워. 민지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며칠간 문 닫아요. 그동안 제가 해결할게요. 민지는 어머니를 친척 집으로 잠시 피신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모가 사는 집이 인근 도시에 있었습니다. 영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민지가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피해 계세요. 제가 다 정리하고 모셔올게요.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습니다. 민지는 어머니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버스가 떠나는 것을 보며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는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지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떠난 지 30분 후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지 씨죠? 저는 곽도훈입니다. 해신파 행동대장이에요. 민지의 몸이 굳었습니다. 곽도훈, 박상도가 보낸 그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민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곽도훈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참 예쁘시더군요. 방금 버스 타고 가셨던데 어디 가시는 건가요?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곽도훈이 어머니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GPS로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곽도훈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한테 달렸죠. 우리 일에 방해만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이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지는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부서진 창문만이 어젯밤의 사건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가게 안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엄마를 계속 위협할 거야.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지는 이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야, 큰일 났어. 내 엄마가 버스에서 내리는데 누가 차로 데려갔어. 민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납치였습니다. 곽도훈이 어머니를 납치한 것입니다. 민지는 즉시 이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모는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어. 남자 4명이 내려서 내 엄마를 강제로 태웠어. 너무 빨라서 막을 수가 없었어. 민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근처에 CCTV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즉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기술로 CCTV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자 검은색 승합차의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이 번호판으로 추적할 수 있어. 민지는 즉시 차량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차량은 부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택시를 잡아타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 차 따라가 주세요. 급해요. 택시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지만 민지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는 빠르게 부산 쪽으로 달렸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으로 계속 차량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승합차는 한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민지도 택시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승합차 주변에 남자 4명이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영순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남자들은 영순을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남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민지는 뒤에서 첫 번째 남자의 목을 제압했습니다. 남자가 쓰러지자 다른 남자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뭐야, 저 여자. 두 번째 남자가 칼을 꺼내 들며 달려들었습니다. 민지는 그의 팔을 잡아 꺾고 무릎으로 배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도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민지는 발로 그의 무릎을 차 넘어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명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영순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칼을 영순의 목에 대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이 할머니 죽어. 민지는 멈춰섰습니다. 영순은 겁에 질린 얼굴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차분하게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놓으세요. 그러면 당신을 살려줄게요. 남자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내가 뭔데? 바로 그 순간 민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시선을 순간적으로 흔들고 그의 팔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고 민지는 그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영수는 비명을 지르며 민지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이미 승합차를 몰고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지는 차를 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이모 집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내가 있어서 엄마가 위험해졌다. 내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엄마는 안전했을까? 민지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항상 자신감이 넘쳤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위협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혼자 분식집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부서진 채로 있었고 협박 낙서도 그대로였습니다. 민지는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엄마의 안전이 더 중요한데. 하지만 그때 민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온 어머니의 모습을, 손님들에게 웃으며 김밥을 내주던 모습을, 민지 자신도 어렸을 때 이곳에서 밥을 먹고 숙제를 하던 기억을,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어머니는 얼마나 슬퍼할까요? 민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각성이었습니다. 아니야.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계속 이런 짓을 하게 놔둘 수 없어. 민지는 일어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해신파에 대한 처절한 반격을 결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707 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할 것입니다. 첩보, 제압, 전투, 그리고 완전한 섬멸.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끝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문자를 보낸 후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곽도훈, 박상도, 해신파 이제 내 차례야. 민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동네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상인들은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첫 번째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육점이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민지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 안으로 들어와. 민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친구, 청룡 개발하고 맞서는 건 위험해. 우리 모두 알지만 어쩔 수 없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할아버지도 피해 입으셨죠?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거 용역들이 가게를 부수는 사진, 협박 편지, 그리고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이게 다야. 지난 6개월 동안 모은 거지. 다들 증거를 모아뒀어. 하지만 어디다 쓸 수가 없었어. 경찰도 청룡 개발 편이고 시청도 마찬가지야. 민지는 사진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피해를 입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 자료들 제가 써도 될까요? 제가 끝낼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민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뭘 할 수 있겠어. 저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민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707특임대 소속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707특임대라는 말에 놀란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정말 끝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도울게.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슈퍼마켓, 분식집, 철물점, 약국. 민지는 하나씩 방문하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두려워했지만 민지가 이미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지는 상인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사진, 영상, 영수증, 협박 편지, 그리고 증언들. 모두 합치면 청룡 개발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민지가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해신파의 불법 장부와 뇌물 결제 내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다시 해신파 하역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잠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작은 가방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야간 투시경, 작은 카메라, 그리고 자물쇠 따는 도구들이었습니다. 부두에 도착하자 창고는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민지는 지난번과 같은 경로로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았습니다. 민지는 창고 뒤쪽 창문으로 다시 침투했습니다. 창고 안은 지난번과 같았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고 사무실이 한쪽에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다가갔습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민지는 자물쇠 따는 도구로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불법 장부였습니다. 해신파가 부두에서 벌인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밀수, 불법 하역, 그리고 철거 용역 수입까지. 금액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자 더 중요한 서류가 나왔습니다. 뇌물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박상도가 경찰서장, 시의원, 건설업자들에게 건넨 뇌물의 날짜와 금액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이 증거로 박상도를 완전히 끝낼 수 있어. 민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일부는 직접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오늘 야근 빡세게 해야 된대. 보스가 직접 오신다고 하더라. 진짜? 무슨 일인데? 청룡개발 이사랑 만난대. 뭔가 큰일 있는 것 같아. 민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신파 보스와 박상도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민지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창고를 빠져나와 부두를 벗어나는 길, 민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박상도와 해신파의 연결고리,
불법 거래 내역, 뇌물 리스트, 707특임대에서 배운 정보전 기술로 이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가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도, 해신파, 경찰서장, 시의원, 건설업자들, 모든 커넥션을 하나의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모두 명확히 보였습니다. 완벽해. 이제 이 자료를 누구에게 전달할지만 정하면 돼. 민지는 경찰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민지는 707특임대 시절 알게 된 형사를 떠올렸습니다. 강력계 형사 이준호였습니다. 민지는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 강민지예요. 오랜만이죠? 전화 너머에서 이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민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청룡개발의 불법 철거, 해신파의 개입, 그리고 수집한 증거들. 이준호는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청룡개발은 경찰 내부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형사님한테 연락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은 형사님 뿐이에요. 이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죠. 증거자료 다 가져오세요. 제가 검찰과 연결해 드릴게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최종 결전을 위한 조건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증언, 불법 장부, 뇌물 리스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상인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육점 할아버지, 슈퍼마켓 주인, 분식집 아주머니, 철물점 아저씨, 모두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격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와 여러분의 증언으로 청룡개발을 끝낼 수 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육점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민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이겨야 해요.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다른 동네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상인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도울게요. 뭘 하면 돼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증언서를 작성해 주세요. 언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누가 협박했는지 상세히 적어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모두 제출해 주세요. 상인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는 상인들로부터 모든 증언서와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제 완벽한 증거 패키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박상도는 민지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청룡개발 사무실에서 박상도는 곽도훈을 불러 화를 냈습니다. 강민지가 상인들을 모으고 있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당장 처리해. 박상도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곽도훈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처리하죠. 박상도는 해신파 보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스님, 강민지란 여자가 우리 창고에 침입했습니다. 서류를 가져간 것 같아요. 전화 너머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를 당장 처리하라고 했잖아. 곽도훈이 뭐 하는 거야? 박상도는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도훈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신파 보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 직접 얘기하자. 박상도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지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준호 형사와 만나 증거를 전달하고 상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박상도와 해신파를 완전히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민지는 가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그날 저녁 민지는 이준호 형사와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지는 가방에 모든 증거 자료를 넣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상인 중 한 명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박상도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것을. 슈퍼마켓 주인 김철수였습니다. 김철수는 청룡개발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두려움에 떨며 박상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이사님, 강민지가 오늘 저녁에 형사를 만난대요. 증거를 넘긴다고 했어요. 박상도는 전화를 받고 즉시 곽도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끝내. 강민지를 완전히 처리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곽도훈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오늘 밤에 끝장냅니다. 곽도훈은 해신파 행동대원 12명을 소집했습니다. 모두 칼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위험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곽도훈은 민지의 동선을 파악하고 길목에서 매복하기로 했습니다. 놓치지 마. 오늘 반드시 처리한다. 곽도훈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민지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익힌 본능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옆으로 피했지만 차는 인도로 올라와 민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민지는 몸을 굴려 피했고 차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차에서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가방을 단단히 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에서도 남자 4명이 나타났습니다. 양쪽에서 포위당한 것입니다. 강민지,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야.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무언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연막탄이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주변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민지는 즉시 숨을 참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연막 상황 대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발소리를 듣고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소리를 듣고 그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칼을 빼앗았습니다. 크! 남자가 신음했습니다. 민지는 연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민지는 빼앗은 칼로 그의 칼을 막았습니다. 깡하는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민지는 빠르게 움직이며 남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습니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좁은 골목이 옆에 있었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자들이 뒤쫓았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좁았습니다. 민지는 707특임대에서 배운 도시 지형 활용 전술을 떠올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형을 활용하면 한 명씩 분리해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민지는 골목 중간에 있는 큰 쓰레기통 뒤로 숨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민지는 남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제압했습니다. 남자는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민지는 쓰레기통을 밀어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남자들이 쓰레기통을 피하는 사이 민지는 벽을 타고 올라가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네 번째 남자의 어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섯 번째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남자가 뒤에서 칼을 휘둘렀고 민지의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민지는 이를 악물고 그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떨어지고 민지는 그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피가 팔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팔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깊지 않았지만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민지는 옷소매를 찢어 상처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곽도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곽도훈은 철봉을 들고 있었고 뒤에는 남자 6명이 더 있었습니다. 강민지, 도망 다쳤어? 이제 끝이야. 곽도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가방을 단단히 메고 곽도훈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끝난 건 당신들이에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곽도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허세를 부리네. 넌 이 길에 발 들인 지 너무 오래됐어. 이미 끝났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시작했어. 곽도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곽도훈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다 같이 덤벼. 남자 6명이 동시에 민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707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팔을 잡아 던지고 두 번째 남자의 무릎을 차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칼을 휘두르자 민지는 빠르게 칼을 빼서 그의 칼과 부딪혔습니다. 깡깡하는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는 네 번째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다섯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여섯 번째 남자는 민지의 발차기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곽도훈뿐이었습니다. 곽도훈은 철봉을 들어 올리며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연이 진짜 보통이 아니네. 곽도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고 곽도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곽도훈이 철봉을 휘둘렀습니다. 민지는 몸을 낮춰 피하고 곽도훈의 다리를 차올렸습니다. 곽도훈이 비틀거렸습니다. 민지는 곽도훈의 팔을 잡아 꺾고 그대로 바닥에 눌렀습니다. 곽도훈은 저항했지만 민지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민지는 곽도훈의 팔을 더 꺾어 올렸고 곽도훈은 신음하며 포기했습니다. 항복해. 이미 끝났어.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곽도훈은 이를 갈며 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곽도훈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상도와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해신파 보스와 폐부두 창고에서 만남. 최종 결정. 민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상도와 해신파 보스가 내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민지는 즉시 이준호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폐부두 창고에서 박상도와 해신파 보스가 만나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준호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작전 준비하겠습니다. 아침 7시에 만나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팔은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클라이맥스를 향해 모든 것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필요한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오전 7시 민지는 이준호 형사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이준호는 신뢰할 수 있는 경찰관 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지 씨, 준비됐어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 다 됐어요. 형사님, 작전 계획 설명해 주세요. 이준호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눠서 움직입니다. 제 팀은 청룡개발 본사로 갑니다. 박상도 이사를 체포하고 뇌물 장부를 압수할 겁니다. 민지 씨는 폐부두 창고로 가서 해신파 보스를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박상도를 체포하는 동시에 민지 씨가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상인들은 어떻게 하죠?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상인들도 함께 가고 싶다고 했어요. 자경단을 만들었대요. 걱정은 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니까 함께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정육점 할아버지, 슈퍼마켓 주인, 분식집 아주머니, 철물점 아저씨, 모두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민지가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 두 팀은 각자의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이준호와 경찰팀은 청룡개발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는 부산 중심가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박상도 이사실로 가요. 증거를 숨기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경찰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상도의 이사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상도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뭉치를 금고에 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뇌물 장부였습니다. 박상도는 경찰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 여기 무슨 일이야? 박상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수첩을 꺼내 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상도 씨, 당신은 뇌물수수, 불법 철거, 폭력 조직과의 공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박상도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이준호는 박상도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뇌물장부, 불법 철거 계획서, 그리고 해신파와의 거래네요. 다 여기 있어요. 박상도는 이를 갈며 금고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박상도의 손목을 재빨리 잡아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상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준호는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박상도, 당신은 체포됐어요. 박상도는 고개를 떨구며 신음했습니다. 이준호와 경찰들은 금고를 열어 모든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뇌물장부, 불법계약서, 그리고 경찰서장과 시의원들과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한편 민지는 폐부두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부두 끝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창고 입구에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707 특임대에서 배운 잠입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 창고 뒷문으로 접근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민지는 작은 공구로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민지는 먼저 전력 차단 장치를 찾았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대로 적의 시야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지는 전력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창고 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창고 안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어둠 속에서 감시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들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중앙에 15명의 조폭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거구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2m에 가까웠고 몸무게는 100kg이 넘어 보였습니다. 해신파 보스 태풍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빨리 정기 복구해. 태풍이 굵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조폭 2명이 전력 차단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그들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2명 모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야, 왜 안 와? 무슨 일이야? 태풍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조폭 3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민지는 어둠 속에서 한 명씩 제압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목을 제압하고 두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민지의 주먹에 맞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조폭들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풍은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비췄습니다. 누구야? 나와. 태풍이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침묵을 유지하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조폭을 차례로 제압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지는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이제 남은 조폭은 9명이었습니다. 태풍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같이 모여 등을 맞대고서. 조폭들이 원을 그리며 모였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한 명씩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정면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손전등 빛이 민지를 비췄습니다. 여자야? 한 조폭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태풍은 민지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민지로구나. 소문은 들었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야. 민지는 대답하지 않고 조폭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민지는 첫 번째 조폭의 팔을 잡아 던지고 두 번째 조폭의 무릎을 차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조폭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네 번째 조폭의 다리를 걸어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조폭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5번째 조폭이 쇠파이프로 민지의 등을 쳤습니다. 민지는 신음하며 비틀거렸습니다. 6번째 조폭이 주먹으로 민지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민지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민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5번째 조폭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6번째 조폭을 가격했습니다.
7번째와 8번째 조폭을 동시에 넘어뜨렸습니다. 9번째 조폭은 민지의 발차기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태풍뿐이었습니다. 태풍은 민지를 보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거대한 체구가 민지를 압도했습니다. 대단하네. 하지만 나한테는 안 통해. 태풍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피했지만 태풍의 속도는 체구에 비해 빨랐습니다. 두 번째 주먹이 민지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민지는 뒤로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났습니다. 태풍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민지는 태풍의 다리를 차올렸지만 태풍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를 차는 것 같았습니다. 힘으로는 안 돼. 약점을 찾아야 해. 민지는 태풍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태풍은 체구가 크고 힘이 셌지만 균형이 약했습니다. 민지는 태풍의 무릎을 정확히 차올렸습니다. 태풍이 비틀거렸습니다. 민지는 그 틈을 타서 태풍의 목을 제압했습니다. 태풍은 저항했지만 민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제압 기술을 완벽히 구사했습니다. 태풍은 점점 힘이 빠지더니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났어.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준호와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지 씨, 괜찮아요? 이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풍을 가리켰습니다. 해심파 보스예요. 체포해 주세요. 경찰들이 태풍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쓰러진 조폭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이준호는 민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박상도도 체포했고 모든 증거도 확보했어요.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청룡개발과 해심파 모두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분식집 철거 명령이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재개발 비리는 전국 뉴스로 보도되었고 박상도와 태풍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정의가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부산 서구 재개발 지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룡개발의 강제 철거 계획은 완전히 취소되었고 대신 상생형 거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지역을 현대화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골목은 깨끗하게 정비되었고 가로등도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손분식은 영순이네 김밥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재오픈했습니다. 간판은 밝고 깨끗했지만 가게 안은 여전히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30년 동안 영순이 지켜온 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벽에는 예전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손님들이 써준 감사 편지들도 다시 붙어 있었습니다. 오픈 당일 동네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육점 할아버지, 슈퍼마켓 주인, 철물점 아저씨, 약국 사장님, 모두 웃는 얼굴로 영순을 축하했습니다. 영순 씨, 축하해요. 드디어 다시 시작하네요. 정육점 할아버지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순은 눈물을 닦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지 덕분이죠. 민지는 가게 안쪽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민지를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 싸워주셨잖아요. 슈퍼마켓 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지 씨가 없었으면 우리 다 끝났을 거예요.
민지 씨가 우리 영웅이에요. 민지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픈식이 끝나고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영순이네 김밥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가게는 금방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수는 바쁘게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민지는 어머니를 도와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랐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영순과 민지는 조용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민지에게 김밥 한 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먹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야. 민지는 김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역시 엄마표 김밥이 최고예요. 영수는 민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지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다 끝났을 거야. 엄마가 30년 동안 지켜온 이 가게도 이 동네도 다 사라졌을 거야. 정말 고마워.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제가 지켜야 할 곳이에요. 엄마가 30년 동안 지켜온 곳이고 제가 자란 곳이잖아요. 영수는 민지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대견해. 아빠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민지는 잠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이 가게에서 밥을 먹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렴. 민지는 아버지의 말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했습니다. 휴가가 끝났고 707 특임대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배낭을 메고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요. 건강하세요. 영수는 민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그리고 다시 휴가 나오면 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꼭 올게요. 민지는 가게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부대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민지는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거리, 밝은 가로등, 그리고 평화로운 상인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민지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민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골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휴가는 끝났지만 우리 동네는 이제 안전합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향은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안전했고 상인들은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민지가 707 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지는 배낭에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과 떡볶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쁜 사람들을 막는 일.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민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휴가는 끝났지만 민지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누가 위험에 처해 있든 민지는 그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707 특임대 강민지의 사명이었습니다. 버스는 부대를 향해 달렸고 민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잔잔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